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하천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습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호소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하천에 대해서 할 텐데, 주로 이제 광주천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광주천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걸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천의 수질과 그다음 도시화로 오염이 심화된 모습, 수질 오염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과 호수의 비교, 그다음 건전한 물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하천 수질은 아주 깨끗하고 자연형 하천이었을 거 우리들이 원래 살기 좋은 그랬죠. 하천 그러면 우리 문명 이제 이집트 나일강 문명 또 중국의 황하가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경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시비관의 파리 세느강 울산의 태화강 같은 경우에 이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 이런데 여기는 이어져 그 강 옆에 그 대나무 십리길 십리길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이 있죠. 울산 태화강에 지금 여기는 가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국화모실. 그래서 하천은 이렇게 인류 문명 발상지이기도 하고 도심과 일각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그 다음에 도시 환경의 바람길이나 열섬 완화, 녹색 휴식처, 도시 미관의 영향 이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하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하천 그러면 일단 이미지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는 걸 천엽이라고 이런 있던 어떤 레크레이션 놀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구 밀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광주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고, 오염원도 거의 없었죠. 자연적으로 다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게 배출하고 없어서 재이용. 예를 들면 분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밭에 이렇게 뿌려서 비료를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하천에서 물놀이 이렇게 물놀이 수영을 하고 또 빨래 생활 현장 이런 곳이었죠. 그래서 하천에 오염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금 태평극장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광주공원 그 건너편이 태평극장인데 1949년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965년도에 강주천 여기 주변에 이렇게 판자촌이 있고 지금도 방림동에 가면 뽕뽕다리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콘크리트 다리로 다 바뀌어져 있죠. 그만큼 이제 이런 곳이 빨래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곳이 광주였고, 그때 광주의 도심이 광주여고가 지금 그 아시아 문화정당에 있는 장동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광주여고가 지금은 좀 화정동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 장동에 그 아시아 문화전당 건너편이 이렇게 한가했어요. 광주여고 있는 쪽이 중앙도서관이죠. 지금은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방림동 아까 뽕뽕다리라는 곳인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뽕뽕 뚫어진 이게 철 구조물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뽕뽕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없어지고 지금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곤충 빌딩이 그만큼 이제 도심이 한가했다는 거죠. 산익공원에서 바라본 학동과 계획이 전부 1층 초가집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양림동 강주천변에 판자촌이 좀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그 바깥, 그러니까 교외 쪽은, 바깥 쪽은 농촌보다 더 한가했다 이 말이죠. 우산동 말바우 시장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 근데 다 이게 밭이잖아요, 지금. 밭이었고,
그 다음 전남대에서 바라본 시내 용봉동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곳이 이제 도시화로 인구 밀도가 증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사람이 모이니까 물을 많이 쓰고 버리니까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 뭐 충장로의 모습이고 우리 광주 현재의 모습들이잖아요. 고층 빌딩과 인구가 밀집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운천저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1970년도에 굉장히 꽤 맑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 중간을 쭉 빼놨는데 근데 현재는 뭐죠? 다시 운전수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했죠. 벚꽃도 피고 뭐 그러는데 1980년도부터 한 90년도 초반에 여기 완전히 썩은 물이어가지고 뭐 거품이 이렇게 날 정도였어요. 거품이 난다는 것은 미생물들이 여기서 오염물질을 분해해가지고 그 산소를 내기 때문에 거품이 뽕뽕뽕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또 접근하기도 어려운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맑은 곳 여기에서 과거에 뭐 여기가 상무지구니까요. 상무지구 뭐였어요? 상무대라는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기 지금으로 하는 오입에 유람선 타고 놀았던 이런 장소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오염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정화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 그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그 산책하고 경관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천동 터미널 있는 곳에 보면 지금 뭐 신세계백화점 있고 이렇게 변했지만은 과거에는 뭐 허벌판이었죠. 네, 이랬는데 이제 낙동강 이야기지만 낙동강적인 금호강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기 대구나 이런 쪽은 공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산업폐수가 유입돼 가지고 심각한 하천오염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고기가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비저오염 처리 시설 아까 그 습지라든지 이런 걸 만드니까 다시 강이 이렇게 맑아졌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까 울산 태화강 1급수로 다시 변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고기가 죽고 사람 들어가기도 어려웠었는데 다시 연어도 올라오고 새들도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그 심리 대숲거리죠. 울산 태화강 정원에 이게 계속 이런 길이 이어져 있어요. 혹시 울산을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심리 대숲길 볼 수 있고요. 하천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망쳐놨지만 인간이 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개발 시대에 망쳐놨던 하천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단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수도 시설을 미흡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천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공장이 많이 만들어져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 폐수가 뭐 일일이 제가 사례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는 뭐 이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예. 뭐 그 과거에 여수의 어떤 그 비료 공장 같은 경우에 그때는 하수처리라는 개념도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들을 폐수들을 저수지에다 가둬요. 그 다음에 바로 얘가 바다예요. 가둔 다음에 이제 계속 바다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료 공장에 나오는 부산물이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깔따구라는 놈들이 곤충 중에 파리주의 깔따구라 있다 했죠. 깔따구는 몽땅 발생을 해서 이게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시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문을 열어보면 뭐 밥에 이렇게 다 붙어버리니까 또 뭐 테니스 할 수 없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또 불법 투기, 불법 배출 이런 거 뭐 가축 분뇨나 공장 폐수를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가 몽땅 온다고 예고가 되면은 제가 어디 상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광주에 있는 모 산단 같은 경우에 이 틈을 이용해서 폐수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처리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보대로 비가 많이 와서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비가 적게 오는 경우도 이제 일기예보만 믿고 버렸을 때 여기에 물고기가 죽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부 찾아냅니다. 이게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어디 공장에서 버렸는가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질 오염 사고 그러면 대구 페놀 사고죠. 대구에서 났던 페놀 주선 1991년 3월 16일 날 그 두산에 있는 페놀 취급하는 그런 그 업체에서 그 폐수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이제 수돗물이 중단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수질 사고가 났던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구가 공장 폐수의 하나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처리하는데 처리하고 남은데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약품들이 이제 하천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죽는 이제 이런 사고는 2012년도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일도 있고요. 하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질오염 사고들이 바로 이제 이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이런 생활 하수 때문에 사람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수질 사고는 대부분 기름 유출이라든지 화학물질 유출, 아까 페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환경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붕어가 죽고 뭐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런 사고가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오염 사고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그 다음에 낙동강 수돗물 악취 발생 사고, 영산강 물고기 피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제 좀 낙동강 속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수질오염 사고들 주로 낙동강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산업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수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여러 가지 수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 낙동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영산강 수계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데도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검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근데 아무튼 검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서 예방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1995년도 이전에는 물이 부족한 광주를 중심으로 한 물이 부족해서 뭐 제한급수라고 이럴 때였어요. 물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수장을 확충하고 이런 데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91년도부터는 이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거죠. 사고가. 수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대구의 페놀 사고, 그 다음에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낙동강에서 이렇게 이제 검출이 되고 이런 되면서 법적으로는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건강한 물이 수질적으로 안전만 해서는 안 되고 안전을 뛰어넘어서 건강한 물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냄새도 나도 안 되고 뭐 이런 물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천의 수질 오염의 점오염과 비점 오염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이라는 것은 물은 원래 깨끗한 이렇게 물이죠. 순수한 물은 사실은 지구상에 없죠. H2O라는 것은 증류수를 말하죠. 증류수. 그러니까 물을 막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증류수가 되는데
아주 정밀하게 증류하지 않은 이 증류소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수들은 완벽한 H2는 없어요. 여기에 뭐 금속 성분도 들어있고 뭐 오염물질도 들어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사람이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물질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이런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수질 오염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물에 지나치게 많은 유기물질, 아까 말한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영양염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밥을 먹고 버렸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BOD 성분이라고 그래요. 세균들이 분해할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물이 오염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수질 오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오염이라나 공공수역이 오염됐을 때를 이야기해요. 공공수역이라면 하천, 호소, 습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공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들이 이런 공공수역에 유입이 돼서 깨끗한 물이 이런 유기물이 증가되고 녹아있는 산소, 물속의 산소가 감소되고 중금속이 검출되고 이런 것들, 이름으로써 생태계가 나빠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되고 또 사람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질 오염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 오염에는 생활하수, 공장 폐수, 중금속, 제초제, 살충제, 가축 분뇨,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 음식물질 거기에 나오는 이런 물질, 우리가 세탁하다 사용하는 합성세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수질 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모아서 또는 폐수 처리장에 모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점이 박혀져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하수 관로를 통해서 모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오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 말이죠. 수질 오염원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질 오염의 형태는 앞에 이미 부영향을 설명했고, 이거는 유기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 또는 그 영양염류가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부영양원이라고 그렇고요. 중금속 오염, 그 다음에 합성세제, 주로 이제 우리 비누라든지 세제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게 합성세제죠. 그 다음 농약 때문에 되는 것. 이런 오염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이제 이런 오염원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설명하는데요. 이런 것을 깨끗이 처리를 하고,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함부로 이제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죠. 이건 님비언, 우리 집 앞에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데 요즘은 효천지구에 가면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물빛공원, 이렇게 붙여 있는데 보면은 그냥 공원이죠. 운동장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 이 속에는 지하에서는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하수 관로가 완벽히 구축이 안 돼, 100%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천으로 이렇게 그 하수가 흘러 들어온 경우가 꽤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더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녹조가 발생한 하천 호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 처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녹조가 발생을 해요. 그 이유가 하수 처리장이 주로 유기물 성분들을 분해하고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녹조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주로 질소하고 인인데, 질소는 너무 많아요. 물 속에 너무 많아서 제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이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걸 없애게 되면, 이걸 조금 올라가면 녹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게 되면 이제 처리가 물이 녹조 같은 게 많이 발생할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에 대한 것을 기준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총인. 총인은 그동안의 하수 처리는 주로 그 미생물에 의한 처리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화학적인 처리까지 겸하게 되는 거예요. 총인을 처리하기. 이것을 이제 고도 청수 처리라고 그러는 고도 하수 처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점 오염원은 산과 들, 도로 중에서 광범위하게 유입되는 이런 그 오염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주로 이런 비점 오염원들이 그 녹조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영영한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2차 시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비점 오염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도에서 공장이나 가정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지 않는 이런 면적 개념에서 면적 개념 발생하는 오염원을 우리는 비점 오염원. 이거는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인 오염원. 자연적 오염원은 산이나 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 낙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인위적 오염원은 도로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에서 흘러 나오는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가 오면서 쓸려 나오는 것들을 인위적 오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필요는 우리가 토지 이용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 비점 오염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비점 오염이 농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점 오염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점 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비점 오염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점 오염원은 하수 처리장처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두는 저류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러면 물을 여기만 이렇게 저류 가둬놓으면 저수지처럼 만들어서 가둬놓으면 이제 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흙탕물이. 뭐 이에 맑은 물이 생기면 이 맑은 물을 이제 강으로 내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저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공습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습지는 상수원이나 이런데 이쪽에 이렇게 습지를 만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먼저 여기 가둬요. 그 다음에 깊은 습지, 낮은 습지, 깊은 습지, 낮은 습지 이렇게 해서 쭉 통과하다 보면 물이 깨끗해지죠. 그러면 이 물을 이제 저수지라든지 또는 강으로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인공습지라고 이야기. 또는 인공습지를 언제 사용하냐면 시골 마을은 하수 처리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간이 하수 처리라고 있어요. 간이 하수 처리. 이거 사람이 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뭐 수생식물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물이 흐르게 해요. 또는 뭐 미생물 같은 걸 자라도록 해요. 근데 이 처리에서 나온 물을 그냥 강으로 보내면 약간의 이제 처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여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으로 내게 보내면 이게 수질 정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인공습지, 비점 오염을 저감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시설은 물을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식생형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뭐 같은 또랑이라도 여기에 또랑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식물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식물들을 통과하면서 이게 붓기도 하고 흡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식물이 흡수도 하고 그러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식생 나무를 심는 풀을 심어져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 이라서 식생형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치형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식생형 시설로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도로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어져 있는 것이 여기에 물을 모아서 여기에 이제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뭐 모래 같은 것도 넣고 자갈도 넣고 하고 물이 이렇게 걸러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과형 시설이라고 그러고 또 뭐 어렵지만 와류형 시설은 물이 그 빗물이 들어오면 빗물을 이렇게 팍 돌려요. 그래서 이제 찌꺼기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게 하고 물만 이게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와류형 시설이라고 하죠. 뭐 스크린 같은 경우는 걸른다는 뜻이죠. 여과형과 비슷하고 응집침전은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 생물학적인 처리는 미생물 처리를 하는데 주로 여과형 시설을 많이 이제 장치형으로는 이용을 하죠.
그래서 비정오염 저감 시설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원 저감 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을 침투시키고 또는 식물을 통과시켜 갖고 하는 거고 인공 습지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게 저류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형 시설 앞에서 이제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과 모식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장치형 시설, 어떤 여과 시설은 이렇게 물을 여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물을 이렇게 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스크린 여기 이제 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나중에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조금 보면 저류형 시설 물을 갖다 최근에 그 새로 그 조성된 지구 뭐 효천지구라든지 용산지구라든지 또 저 수안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시설들 다 만들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홍수 예방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을 저런 홍수 예방 그 다음에 비저오염원 저감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저류형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류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저류지는 그 운동장 같은 데다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침투형 시설, 이게 식생 도랑이라고 해요. 침투 도랑이라고요. 이게 식물이 심어져 옛날만 또랑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 침투형 물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 장치형 시설을 따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런 것들은 비저오염원 저감 시설이 일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LID 시설이라고 했고 저영향 개발 그러니까 물을 그 물을 순환하는 것을 건전하게 만든다. 물 순환을 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체계가 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오염원과 비저오염을 비교해 보면 이제 딱 이제 비교가 되죠. 요거는 포인트고 그러니까 non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출원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오염원은 그러니까 공장 과정에서 분야 축산농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비저오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땅, 대지, 도로, 논, 밭, 임야 또는 공기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없는 있죠. 그 다음에 저오염은 주로 인위적으로만 발생하는데 비저오염은 인위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로, 논, 밭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오염원도 들어온다 이 말이죠. 배출 지점이 특정적이고 명확하다, 배출 지점이 불명확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 관거를 통해서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비점은 면적 오염원이라고도 합니다. 모으기 쉽고 처리가 쉬워요. 하수처장, 배수처장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근데 모으기도 어렵고 처리가 어렵다 이 말이죠. 자연적인 영향력 연중 배출량이 일정하게 이게 중요해요. 일정하게 배출돼요.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같은 경우 아침에 출근 이전에 이제 뭐 세수하고 뭐 밥 짓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점심시간에는 식당 위주에서 많이 나오고 또 저녁에 또 샤워하고 뭐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저오염원은 비가 와야지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연적 요인에 따라 배출량이 변화가 심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한 하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고기, 수소곤충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만들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광주천의 역사가 이제 그걸 말해주죠. 광주천은 23km 정도 속하고요. 영산강이 제2지류예요. 그러니까 영산강인데 광주천은 어디서 발원하죠? 그 광주에 가면 이손진 상류 무등산 용축폭포라고 있어요. 용축폭포. 거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게 동구를 거쳐서 충장로 앞쪽에 금남로 앞쪽에 중앙부를 통과한 다음에 광산구 우산동 여기가 이제 그 극락도라는 것이 있어요. 성정이 공항 가는 곳. 이 극락도 다리 이쪽에서 영산강하고 합류가 돼요. 중간에가 하수처리장이 있죠. 그래서 상류적인 그 지하철 차량기지가 있는 녹동 지역이고요. 그다음 주화모가 유입되는 지원 이동의 용산 아파트 쪽이고 학동 원지교 쪽이고 그다음 무등경기장 앞에 가면 이제 하천이 강주도 넓어지죠. 그다음에
유덕동의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미 이제 60년대와 현재 광주천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보시고요. 현재는 이렇게 광주천 같은 경우에 이 주화문물이 그 지원동, 용산동에 가면 그 동산아파트 인구에서 주화문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여름철에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좀 영향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광주천에 이제 물이 많아지고 풍부하니까 잉어라든지 풍어들이 산란철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무등경기장 이쪽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요. 또 그 피라미 같은 경우는 합동의 원지교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겨울철에도 하추장 물이 방류되기 때문에 물이 좀 따뜻해요. 겨울철에 상당히 많은 물고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 자연화는 안 돼 있고 다시 자연하천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 시민들이 이제 많이 걷기 운동도 하고 또 정화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천에 생태조사를 해보면 상류 쪽에서는 이런 이제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놔서 돌 틈이 없어가지고 수성원충이나 물고기가 살기에는 아주 좋은 하천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을 깨끗하게 하려면 순환 기능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라든지 우리도 지금 그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유출 지하수가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하수 관리 시스템, 중수도는 한번 사용하고 난 하수를 다시 처리해서 하단에 물 준다든지 또는 화장실 용도, 청소 용도 사용하는 것을 중수도라고 해요. 이렇게 물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순환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빗물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처럼 아스팔트로만 되면 물이 불투성이라고 그러죠.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제어 영향 기법 그런 그 비저오염 저감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물이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물을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그 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수립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물을 제대로 순환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과 같이 하는 거버넌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질이 좋아지고 물도 많아지고 기후변화도 대응되고 탄소 중립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저오염을 줄이려면 이게 쓰레기 같은 걸 함부로 안 버려야 되고 또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는 막 포장마차를 하면서 이게 여기 우수관이에요. 우수관. 빗물만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 설거지한 물을 버려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오수관에 버려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에서 그 세탁기는 반드시 뒷베란다에가 있어요. 얘는 뒷베란다에 해야 온수관으로 가요. 근데 앞베란다에 놔두면 여기는 우수관이에요. 빗물만 보내는데요. 여기서 세탁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왜냐하면 이거 하천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그 춥고 물이 들어가는 이거 배수구죠. 이래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 강으로 가고 세차 길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돼요. 여기다 버리게 되면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 다 나중에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또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논에서 비료를 적당히 사용하고 공사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그 토사 같은 것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고 비료, 농약 적정량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주방세제라든지 뭐 식용유 같은 거 버릴 때는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고 또 휴지로 닦아서 버리고 세탁기는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제가 시간 내에 하느라고 좀 말이 빠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하천의 기능을 우리가 잘 살리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그 개발 과정에서부터 물이 잘 순환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